2023년 올 한 해 동안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 풀고 50년 주담대 풀고 바닥 찍고 올라가네. 특히 강남 같은 곳은 막 이러면서 영끌 오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추겼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혹은 내년에 금리 내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이런 식으로 말 바꾼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지만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DSR이었죠. DSR을 우회했기 때문에 집값의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금리 내리면 따 사고 금리 올라가면 빠 팔고 이렇게 되는 시장이 아니다. 왜? 일단은 그 전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모아둔 돈을 기반으로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왜 장기간 떨어지느냐? 그 오랜 기간 모았던 그 에너지를 고점으로 올라가는 시간에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죠. 과거 IMF는 1년만 떨어지고 말았던 게, 그때는 그래도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다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다가 대출 유동성으로 가격을 띄웠기 때문에 소득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풀어줄 때 우르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무너진 거죠. 왜? 그때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썼으니까. 우리가요, 운동을 하더라도요, 하루 종일 운동하면 죽어요. 근데 진짜 근육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는 등만 하고 하루는 팔만 하고 뭐 하루는 다리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휴식 시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지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한데 주구장창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붕괴될 땐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말 믿고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다 벼락 비꺼지 된 다음에 뭐 된 거예요? 패닉 셀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3대 지수가 모두 붕괴됐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3대 지수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은. 부동산은 같은 경우 지금 전국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합, 19주 만에 다시 보합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데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치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5%. 얼마 전까지는 0.45였는데 0.55 됐죠. 전월 대비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는 이미 마이너스로 변동이 됐다. 그 다음에 부동산 114. 이 부동산 114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5개 중에 21곳이 보합, 나머지 4곳 중에서 3곳이 마이너스. 즉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승으로 나타난 구가 단 한 개 있는데 그게 강동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요즘 계속 기사 뜨고 있는 거 보면 뭐 강동팰리스, 고덕 그라시움 이런 데 계속 하락거래 나오고, 그 하락거래보다 더 낮은 호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건 금방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KB는 마이너스다. 지난주보다 0.01% 하락한 것이고,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금방 천장이었죠. 바닥 찍고 올라가자마자 천장 받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위한. 이런 거였죠. 이런 상황이었을 뿐이고, 지금 패닉 셀링이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는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패닉이 온 거죠. 패닉 바잉 때 어땠어요? 파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은 없다고 계속 언론에서 부추겼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팔았어요. 비싸게. 매물 없다 맨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안 사면은 내일은 더 비싸질 거다. 그래서 패닉 바잉하게 만들었듯이 지금 못 팔면 내일은 더 싸게 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패닉 셀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 주택가격 전망지수. 요거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2, 3개월 이후 하락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지 라고 생각하는데, 10월까지만 하더라도 98이었는데 지금 83까지 떨어졌다. 근데 뭐 오늘 아까 뭐 질문도 잠깐 올라왔었는데 뭐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 넘어섰다. 지금 다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했잖아요. 하락 예측하는 사람이 상승 예측하는 사람이 3배가 넘어가는데, 그거는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다. 그런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사죠. 그래서 호가 1, 2억씩 떨어뜨리는데도 안 산다. 그래서 보면은 상승 거래 비중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하락 거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초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서구. 자, 서초구 같은 경우 엄청 집값 비싸죠. 성동구, 신부흥촌이라고 엄청 뛰었던 곳이죠.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강남, 송파 이런 데 이미 마이너스 바뀌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대출이자는 정부에서 대출이자 떨어뜨려 줄 거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떨어뜨려 준 걸 가지고 대서특비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느냐, 수신금리 누르고 은행채 발행 잔뜩 하도록 만들어서 은행채 금리 안 오르게 기관을 통해서 은행채를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요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은행채 문제나 수신금리 문제가 어디서부터 파생했냐를 생각해보면은 작년에 터진 레고랜드 사태가 하반기까지 미루고 그걸 또 1년 미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그 수신 돌릴 때 6개월이나 1년물로 많이 돌렸죠.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또 이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더 크게. 근데 카드 돌려막기도 더 큰 돈을 자꾸 마련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런 거고. 지금 정부에서 누르는 부분이 있지만 코픽스 금리가 밀어 올리는 부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정부에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은행채 매입하고 수신금리 못 올리게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역시 DSR이 확고하게 적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생길 수가 없다. 물론 이번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DSR 쓴다고? 근데 그 진짜 의미 없는 정책이거든요. 왜냐면 특례 DSR 쓰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게, 신생아 특례 DSR은 왜 의미가 없냐? 그 소득에 그 금리를 적용하면은 실질적으로 DSR 안 넘어가거든. 그 소득에 그 한도에 그 금리를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심리 저자극하려고 하는 거일 뿐이에요. 의미 없는 거고. 특례처럼 보편적으로 풀어줘야지 효과를 보는 거지. 50년 주담대나. 50년 주담대는 65세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기사 떴더니 50년 주담대 65세한테도 팔았대요. 와, 그러면 115세에 주담대 마무리 될 수 있는 거야. 대단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니까 115세까지 살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데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놨는데 매물은 안 팔리고, 나중에 심지어 경매까지 넘어간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털어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보시면 4대 시중은행 부실대출 3조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전년 동기보다 줄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 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반기에만 2.2조 털었는데 이게 2022년 턴 상매각한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털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늘어나. 여기만 그래요? 4대 은행만 그래? 털어도 연체율 올라가는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7%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그런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매각을 저렇게 4대 은행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만 힘들다. 나만 힘들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버텨주면은 내가 좀만 더 버티면 비싸게 팔 수 있어. 근데 나도 힘들고 옆에도 힘들고 옆 집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다 같이 버티면 될 것 같지만 분명히 배신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엔 다 같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미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커진 거고 버티는 사람도 부담이 커진 거고, 그럼 버티는 사람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지는데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관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요즘에 막 전세가 뜬다고 언론에서 막 부추기던데 요즘에 또 슬그머니 말 바꾸고 있죠. 요즘에 슬그머니 이런 기사들 많이 뜨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들? 역전세. 얼마 전까지 역전세 아니고 전세 대란이라고 막 언론에서 부추겼죠. 근데 언론도 욕을 완전히 혼자 다 뒤집었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런 말 넣고 있어요. 슬그머니 정부 까면서 공시가격 떨어졌더니 빌라 오피스텔이 역전세 나게 생겼다. 왜? 빌라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대비로 시세가 어느 정도 감정가가 책정이 되면서 그 감정가에 따라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공시가격이랑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은 공시가격 제도랑 전세 제도를 연계해라. 그래야지 공시가격을 올리든 떨어뜨리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게 가지 않는다. 오히려 떨어뜨렸을 때 주거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계속 만들었는데 그걸 아파트엔 적용 안 하고 빌라 오피스텔에만 하고 있어. 아파트에서 적용해야지. 아파트는 사기 없어요, 전세 사기? 그런 거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죠. 블룸버그까지 한국 역전세난을 주목하고 있다. 이거 최근에 뜬 기사예요. 전세 보증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서 체결된 계약을 감안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전세난은 어떨 때만 온다? 대규모 경기 침체 뒤에만 따라왔다. 근데 지금 대규모 경기 침체지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슬그머니 다시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역전세난 어디 간다, 전세 대란 난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발배 준비하고 있죠. 이게 언론들 행태고,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BIS에서도 집값 경고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 정부와 은행과 공조해서 집값을 낮춰야 하는 나라다. 낮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주택 때문이고, 그래서 지방정부와 시행사, 은행들이 공조해서 주택가격을 낮춰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PF 지원해주고 은행들한테 돈 풀라고 해서 집값을 올리려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지금 BIS도 정부 딱 집어서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IMF도 마찬가지고, IMF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값 잡기 위해선 DSR 확실히 하고 보유세 높여라. 근데 보유세 깎고 DSR을 우회하게 만들었어요. BIS에서 정부가 은행이나 시행사랑 공조해가지고 분양가나 이런 거 낮출 생각해라. 정부가 공급 부족 운운하면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더 올려야 됩니다 해서 분양가를 4배로 올려버렸어요. 물가 상승률. 이러니 해외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안 터지게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폭탄 키우고 조금 더 폭탄 키우고 폭탄이 커질수록 얼마나 크게 터지겠냐. 그러니까 지금 패닉셀링이 나오는 것도 간단해요. 매물이 과거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37,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서울 8만원까지 올라갔죠. 왜 패닉셀링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마지막 기회거든. 터지면 이제 더 이상 기회 없거든. 그리고 그렇게 터지게 됐을 때 은행은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물론 1금융권은 저희가 2금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금융권도 지금 대손 충당금 더 쌓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올해만 적립한 충당금이 2조 5천억이다. 대손 충당금 7조 있는데 2조 5천억이 올해 적립된 거예요. 그리고 60%가량이 부실 처리에 쓰였다. 상매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냐? 아니요, 안 충분해요. 돈 더 쌓아야 돼요. 돈 더 쌓아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대출 내줘라. 상생금융하자. 더 풀어줘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이미 시작됐어요. 저희가 대출 앞으로 은행에서 막을 거라 그랬죠. 대출을 막고 있어요, 벌써. 자, 우리은행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지난 24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주담대 보증보험 가입, 요거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다. 즉 네가 전세 계약을 하면은 근저 땅을 갚겠다, 뭐 이런 거나, 혹은 뭐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이쪽이 대출 받아서 사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분양권 이전하면서 이런 것들 다 막아내겠다, 이런 거. 그래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하게 됐다. 우리은행에서 힘들어졌다는 소리예요. 우리은행만 그러냐? 그럼 우리은행이 딱 그랬다가 말면은 다시 정부에서 상생금융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 전에 나온 거니까 다시 원위치 돌아가면은 은행권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신한은행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까지 번져가겠죠. 신한은행도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 신청할 경우 한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연립 빌라 다세대 대상 모기지 신용보험 대출,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 이런 것들 중단한다. 왜? 요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개작살 날 거예요. 살 수가 없거든. 이제 거래 가뜩이나 안 되는데 저런 것들 더 개작살 날 거예요. 왜 저런 데서 지금 빼고 있어요? 1금융권은 이미 눈치 빠르게 발 빼고 있는 거예요. 1금융권은 뻘 있잖아요. 뻘에 잘못하면 신발 빠지죠. 그래서 뻘 한번 밟아보고 발자국 내고서 재빨리 발 뺀 다음에 신발 묻었네, 신발에 진흙 묻었네, 이러고 빼고 있는 거고, 2금융권은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완전히 늪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승자들은 지금 제가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라서 어쨌든 10년 뒤에 집값을 오르니까 사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무조건 무너진다, 착살 난다, 조심해라, 영구적들 집 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왜 했느냐.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금리를 낮추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DSR이라고 했죠. 핵심은 대출 이자가 아니라 핵심은 대출 한도다. 이걸 은행권에서 슬슬 줄이기 시작했다. 요거까지만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패닉셀링은 점점 더 본격화될 것이고, 빚을 못 갚은 빚거지들, 예전에 벼락거지라고 놀리던 벼락 빚거지들은 늘어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줄 수 있는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